오팔레센트 드롭, 다채로운 빛을 내뿜는 물방울. 안녕하세요. 보석을 읽어주는 채널 코넬리언입니다. 오늘은 인내와 상처의 예술, 시간의 결정체, 달과 인어의 눈물 등 여러 수식어가 붙지만 저 개인적으론 오팔레센트 드롭이라 표현하고 싶은 보석으로 역사 속에 얽힌 재밌는 진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색이 있는 두건을 써라, 입술이 촉촉해 보이게 적셔라, 입을 벌려라. 주인 베르메르는 하녀 그리트에게 끊임없이 외설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리트는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든 아무 상관없는 듯한 표정으로 어두운 배경을 뒤로 하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관객을 또렷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가지만 빛을 모아주는 구심점을 찾지 못한 베르메르는 급기야 하녀 그리트에게 아내의 진주 귀고리를 걸어줍니다. 비로소 진주 귀고리와 젖은 듯한 입술이 빛을 모아주고 시선을 고정시켜주면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북유럽의 지오콘다라 불리는 이 그림을 빛내주는 건 파란색 터번이 아니라 소녀의 귀에 매달려 있는 진주 귀걸이입니다. 하지만 베르메르의 그림 속 진주는 실제 진주가 아니라 유리구슬에 진주 광택을 입힌 이미테이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시 그 정도의 크기라면 왕족이나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고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가짜 진주조차 베르메르의 빚계산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진주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이 순결한 리브가에게 사랑의 증거로 진주 귀걸이를 처음 선물한 것으로도 증명됩니다. 진주 이야기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역사 속 인물은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18세의 클레오파트라와 10세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여 공동으로 왕위에 오르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결국 그녀는 남동생 측근들에 의해 시리아로 쫓겨나 왕위를 되찾을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카페트에 말아 이집트를 침공한 카이사르에게 전달되게 했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하게 되면서 카이사르의 군사적 지원 덕분에 이집트의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뒤를 봐주던 카이사르의 암살 이후 실권자로 부상한 안토니우스를 다시 유혹하고 권태를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즐거움을 개발하며 날마다 산의 진미와 악사, 무희 등을 동원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만찬을 준비하겠노라 큰 소리를 치며 안토니우스를 초대했는데 연회 테이블에는 달랑 2개의 식초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쾌감과 실망감이 안토니우스의 얼굴에 스치는 순간 클레오파트라는 귀에 걸려있던 커다란 진주 귀걸이 한쪽을 떼어내 식초잔에 넣고는 손가락으로 휘휘저어 녹인 후 홀라당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을 안토니우스의 식초잔에 넣어주려 하자 경악을 하며 황급히 말렸다고 합니다. 그 진주는 당시 시가로 15개의 나라를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고 하니 충분히 고가의 화려한 만찬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진주는 500년 동안 유럽을 떠돌았던 순례자 또는 방랑자라는 뜻을 가진 라페레그리나가 있습니다. 약 55캐럿으로 거의 비둘기알 크기의 커다란 서양배 모양을 한 흰색 진주인데 1500년경에 파나마만에서 어느 노예가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 진주를 넘기는 대가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 라페레그리나는 스페인 왕실 보석이 되었고 당시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펠리페 2세가 개신교도를 무수히 처형시켜 블러디 메리라 불리는 영국 메리 1세, 메리 튜더와 정략 결혼을 할 당시 이 진주를 선물했는데 이 아름다운 진주는 메리 1세의 초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메리 1세의 사망 이후 이 진주는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갔고 250여 년간 스페인 왕실의 여러 왕비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이후 1808년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략하여 그의 형인 조제프 나폴레옹이 스페인의 왕이 되었으나 다시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의 연합군에 의해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조제프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떠날 때 이 진주를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갔고, 그때 이 진주의 순례자 또는 방랑자라는 뜻에 라페레그리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조제프는 이 진주를 조카인 후에 나폴레옹 3세가 되는 샤를루이 나폴레옹 왕자에게 넘겼지만, 왕정이 무너지면서 영국의 망명에 있던 나폴레옹 3세는 런던 망명 생활을 하며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 진주를 영국 귀족 해밀턴 가문이 에버콘 공작에게 팔았고, 계속해 에버콘 가문이 100년 동안 소유하며 무도회장에서 잃어버렸다가 소파 틈새에서 찾는 등 유쾌하고 아찔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라페레그리나 진주는 1969년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영화배우 리처드 버튼이 이 라페레그리나를 구입해 아내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생일 선물로 준 일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까르티에사에 의뢰했고, 까르티에는 메리 여왕의 초상화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만든 목걸이로 만들었습니다. 2011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사망한 후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1,180만 달러, 한화 약 150억 원 이상에 낙찰되며 천연 진주 역사상 최고가 수준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진주를 특별하게 사랑했던 여인으로는 로코코 양식의 정점이라 불리는 퐁파두르 부인을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왕실을 손에 쥐고 흔들었던 퐁파두르 부인은 주의 깊고 철저한 계획으로 루이 15세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왕의 정부가 되면서 퐁파두르 후작 부인 자기와 함께 영지와 하늘빛 들판에 세 개의 성이 서 있는 문장을 하사받았고, 베르사이유를 그녀의 영향력 아래에 두게 됩니다. 왕비가 아닌 왕의 연인은 늘 남들의 질투를 살만했지만, 그녀는 상당한 존경과 권력을 얻으며 최고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패션을 선도하며 가장 아름다운 멋쟁이였다고 알려진 퐁파두르 부인은 드레스 곳곳에 진주를 수놓거나 머리카락 사이에 진주를 엮어 넣는 방식을 유행시켰으며, 예술 후원자로도 유명했는데 미술과 문학에도 많은 후원을 하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의 세브르 도자기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를 보면 머리와 귀걸이, 네크프릴 위로 꽉 졸라매는 목걸이, 그리고 네 줄로 된 한 쌍의 팔찌 등에도 모두 진주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양식 기술 덕분에 값싼 진주를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16세기 당시에는 천연 진주는 단순히 비싼 보석이 아니라 움직이는 영토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다이아몬드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훨씬 더 귀했습니다. 쉬운 예로 유럽의 성 한 채나 대형 함선 수십 척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천문학적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진주를 채집하기 위해 산소통도 없던 시절 무거운 돌을 매달고 바다까지 내려가야 했고, 이 과정에서 수압으로 인해 귀가 먹거나 상어의 공격을 받거나 익사하는 사고가 빈번했으며, 천연 상태에서 진주 조개가 진주를 품을 확률은 0.1% 미만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검은색 광택을 띠는 흑진주의 개체는 더더욱 확률이 낮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하얀 진주는 아코야 조개 등에서 나오지만, 흑진주는 흑나비 조개라는 특정 종에서만 나오며, 흑나비 조개는 주로 남태평양 타히티 등 깊은 바다에 사는데, 16세기 초의 유럽인들의 항해 기술로는 이 지역의 진주 어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16세기 후반에서야 탐험가들이 태평양 연안에서 흑진주가 나오는 조개를 발견하였고, 남태평양 섬들의 원주민들이 흑진주를 장식한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진주 한 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값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다이아몬드와 비교했을 때 세공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이라 당시의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로는 지금처럼 반짝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진주는 꺼내는 순간부터 영롱한 빛을 내며 이미 완성된 상태로 발견되는 보석이라 신이 내린 선물로 여겼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이렇게 귀한 흑진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족제비 초상화를 보면 족제비와 함께 머리와 옷에 포도빛의 검은 흑진주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스코틀랜드 여왕이자 엘리자베스 1세와는 정통성 논란으로 라이벌 관계였던 메리 스튜어트의 것이었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스코틀랜드 제임스 5세의 딸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생후 일주일도 안 되어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됩니다. 어린 시절 잉글랜드의 침략을 피해 프랑스 왕실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프랑스의 왕세자 프랑수아 2세와 결혼하며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시어머니인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그녀에게 선물로 준 것이 포도빛의 흑진주였습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프랑수아 2세가 일찍 죽자 그녀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잉글랜드의 헨리 7세의 후손이자 메리와는 사촌간인 달리 경과 결혼하고 아들 제임스를 낳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와는 잉글랜드의 왕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카톨릭 세력은 엘리자베스를 헨리 8세의 사생아라 여겼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메리 스튜어트가 진정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 여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반란에 실패하며 스코틀랜드 왕위를 겨우 1세밖에 안 된 아들 제임스에게 물려주고 엘리자베스 1세에게 몸을 위탁하는 신세가 되었고 이때 엘리자베스 1세는 비밀리에 메리 스튜어트의 진주를 헐값에 사들였고 메리 스튜어트는 감옥에서 자신의 보석이 숙적의 목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진주는 육체와 정신의 순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로 처녀가 많이 착용했으며 행복한 결혼을 상징한다고 해서 아주 이상적인 결혼 선물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대영 제국을 이룬 빅토리아 여왕마저도 딸들의 결혼에 고가의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기 어려워서 생일 때마다 2알씩의 진주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으면 커서 결혼할 때 목걸이를 할 만큼의 진주가 모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래의 영국 왕실에서도 1981년 찰스 왕세자와 결혼하는 다이애나 스펜서에게 진주 티아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러버즈넛 티아라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 티아라는 19개의 다이아몬드 아치로 연결되어 있고 하트 모양 매듭 위엔 진주가 각각 매달려 있습니다. 다이애나가 찰스와 이혼한 후 이 티아라는 다시 영국 왕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진주는 모양에 따라 구형과 불완전한 구형을 5프라운드, 불규칙한 형태를 바로크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제멋대로 생겨 일명 못난이 진주라고 하는 바로크 진주는 대부분 천연 진주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는 바로크 진주가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 형태가 크고 불규칙할수록 사람들은 열광했고 보석 세공사들은 용이나 인어와 같은 기괴한 상상 속의 동물의 형상 등을 펜던트나 장신구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바로크 진주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캐닝 보석으로 유명한 남자인 어상입니다. 이 진주는 인도 총독을 지내던 캐닝이 영국으로 들어올 때 가져와 캐닝이란 이름이 지어졌는데 약 10cm 정도의 큰 진주로 근육이 잘 발달된 건장한 사람의 몸통 모양을 닮았고 보석 세공사는 이 몸통에 금과 에나멜을 이용하여 남자 인어의 하체를 완성했습니다. 그 하체는 다시 루비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었습니다. 이 보석은 현재 런던에 있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1935년 26,000달러에 구입해 지금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의 원화로 따져보면 약 8억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유럽의 진주는 고대에서 중세까지 주로 중동 지방 해안에서 수집해 갔는데 실제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10여 차례나 동방원정에 나선 십자군은 페르시아만 홍해, 아드리아해 등지에서 진주를 대량 채취해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유럽과 미국, 중동, 아시아에서 사랑받은 진주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은 아픔, 눈물을 상징한다고 해서 결혼 예물로 거부당했지만 불을 상징하는 의미로 착용되기도 합니다. 진주는 모래알이나 어떤 기생물이 조개 안에 들어갔을 때 이물질을 감싸려고 침입 물질을 부드러운 탄산칼슘으로 에워싸 몸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진주를 반으로 잘라 단면을 높은 배율의 현미경으로 보면 매우 얇은 층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르고나이트라고 알려진 결정형을 하고 있는 탄산칼슘이 80에서 90%, 결정형 층 사이에 결합제로 사용되는 유기제 화학 물질인 콘키올린이 10에서 14%, 그리고 수분이 2에서 4%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산칼슘은 조개의 세포에서 분비되는 칼슘 이온과 바닷물에 존재하는 탄산 이온으로부터 생성되며 물에 녹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천연 진주와 모조 진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천연 또는 양식 진주들은 서로 비비면 꺼끌꺼끌한 느낌이 있는 반면 모조 진주는 매끄러워 쉽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관 및 착용 시의 주의사항으로는 화장품이나 비누 같은 화학물질, 땀이나 유분, 과일즙이나 식초 등에 주의하고 햇볕에 오래 노출시키지 않고 쉽게 긁히는 특성상 전용 케이스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로 세척하기보다 부드러운 천으로 겉면에 화장품이나 땀을 닦아내고 메이크업이 끝난 후 가장 늦게 착용하고 귀가 후 제일 먼저 빼서 보관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보석 전문가들은 진주는 자주 착용할수록 사람 피부의 미세한 수분 덕분에 광택이 더 좋아진다고 하니 진주는 주인의 사랑을 먹고 사는 보석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석 속에 숨겨진 재미있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석을 읽어주는 채널 코넬리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